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또 많은 분들에 의해서 귀하게 준비된 시간인 만큼 아주 또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 시설물까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학교와 공공시설 환경 분쟁 사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을 통해 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김도형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발표 제목이요, 환경 분쟁 개요 및 사례라고 이렇게 해봤는데, 원래 처음에 학교 공공시설물 환경 분쟁 사례라고 요청 주셨는데, 학교 공공시설물에 관한 분쟁 사례를 유형해서 찾기는 쉽지 않고 많은 사례가 없어서 일반적인 개요하고 관련된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환경 활동들을 하고 있고 공학적인, 법적인 지식 등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를 보신 것과 같이 분쟁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고 분쟁의 유형하고 사례, 이제 간단한 결론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개요인데요. 우선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문제를 꺼내자면 오늘 이제 주제가 폐기물 시멘트의 어떤 재활용, 사용의 확대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후변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후는 중요한 이제 문제이고 이게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에 관련된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요, 저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U에서 2019년에 그린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린딜 탄소 중립을 위한 실행 수단으로서요,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걸 논의하는 어떤 폐자원의 재활용의 확대와 관련된 그런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순환경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라는 것이 실행 수단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순환경제라는 것은 글로벌한 아젠다이고 지속적으로 지향해 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순환경제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냥 우리가 못 쓰고 사용하지 못해서 버리던 폐기물 같은 것들을 폐자원으로서 재활용 확대하고 이제 예를 들면 시멘트와 관련된 제조 사용에서도 폐기물 폐자원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EU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이제 순환경제 K 순환경제 이행 계획하고, 최근에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해서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개념은 간단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려지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폐자원으로서 재활용하고 순환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환경 분쟁과 관련된 사례인데, 이 환경 분쟁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냥 다툼이 있는, 그런데 다툼이 예를 들면 그냥 합의에 의한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 분쟁 조정, 소송 그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와 분쟁의 그런 정의는 자료해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해 분쟁의 양상이 어떠냐 하면 이 환경이 매체가 수질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좀 매체가 다양하고요. 그 이슈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피해 양상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어떤 건설 공사 과정, 해체, 철거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구제의 수단이 무엇인가, 법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구제라고 되어 있는 환경 분쟁의 해결 수단, 구제의 어떤 체계를 보면요, 다른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 오늘 저희가 논의할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환경 분쟁 조정,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정부 측에 있는 그 기관에 하고요.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하는 그런 구제 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금일 어떤 주요한 어떤 논의를 제가 정리한 것은 환경 분쟁 사례, 환경 분쟁 조정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이런 어떤 환경오염 피해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가서 다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피해 발생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 변조로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가는 대신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경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런 제도가 환경분쟁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테지만 이 법원에서 하는 소송하고 좀 다른 점은요. 환경분쟁조정 제도에서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좀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수인 한도라든지 배상의 책임 및 범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이나 피해를 입은 그런 이제 시민들이 관련 정보나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그냥 어떤 재판을 받아서 화해 공고를 받은 그런 효력을,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제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금일 논의되는 주제가 아마 폐기물 시멘트가 외성이 있다면 그 외성을 좀 외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잘 어떤 공공시설물, 특히 학교시설 같은 건물 철거할 때 친환경 공법 같은 것을 활용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환경 분쟁이 어떤 유형과 사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환경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논의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국 그 건물 철거 과정이나 해체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분쟁도 보니까 어떤 건설 공사, 건물의 어떤 그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같은 분쟁이 가장 많더라. 이런 게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의 한 70%, 70% 정도가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련된 분쟁이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분들이나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좀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쟁송관련해서는 참고로 행정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환경 분쟁 해결 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가 있고, 행정소송,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환경 분쟁 조정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경 분쟁 조정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 법원에 가서 우리가 민사 재판을 하면 이 피해자, 우리가 만약에 환경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피해자 내지 주로 원고가 될 텐데, 제기하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이라는 걸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환경 피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재판으로서 그렇게 피해를 입증하고 하기에는 시간 변조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인데요. 환경분쟁조정이라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제도위원회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제 섭외를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분들께서 이 어떤 피해 인과관계라든지 피해가 발생한 어떤 피해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배출돼서 도달돼서 이 피해가 발생했는지 부분들을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인과관계를 잘 검토를 해주시고, 수인한도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참을 수준인가, 이 수인할 인내할 한계의 수준인가, 그런 수인한도 같은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피해 배상의 책임이나 범위를 판결을 내려주시는데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다른 어떤 법원에 관련된 소송에 비해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특징이 말씀드린 대로 이 피해자의 입증 책임 관련돼서
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쟁의 유형은 크게 이것은 환경분쟁조정과 뭐 민사소송 포함해서요. 그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뭐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환경분쟁조정에 주로 많은 소음, 진동, 배선먼지, 먼지 관련된 분쟁이 유형이 많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대기, 수질, 뭐 토양, 폐기물 같은 환경 오염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 유형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례를 간단하게 주로 설명드려보면요. 그 환경분쟁조정과 관련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들어오시면 가장 최근에 그런 조정 사례가 2022년도에 있는 어떤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그 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요. 이것이 그 어떤 소음을 좀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소음이 아니라 그 생활 소음도 있지만 이제 저주파 소음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헤르츠의 이제 소음 발생하는 그런 피해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소음 진동, 주로 이제 소음 진동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일조권 조망과 침해 관련해서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건물이 좀 고층화되고 이렇게 밀집화되면서 옆 건물에 의한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거 관련한 분쟁과 민사소송 같은 것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분쟁조정 사례로서 소음, 진동, 피사먼지가 가장 많은데 거의 뭐 전체 그 조정 건수 중에 한 60, 70% 이상이 그 소음, 진동, 미세먼지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그냥 어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미세먼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거의 미세먼지에 소진이 되면 호흡기 통해서 들어갔을 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게 만약 폐기물 시멘트에도 유해성이 있다, 그 유해성이 있는 미세먼지라고 하면 더 이제 인체 건강에 피해를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또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또 성인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라면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 쭉 이제 그냥 정리를 했는데, 근데 큰 뭐 어려운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좀 살펴보면 소음진동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양 오염과 관련 그러니까 그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이런 거 말고 그 외에는 주로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된 그런 분쟁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증, 환경 오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분쟁 조정에서 다뤄지는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민사 소송 같은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전문적인 감정인들이 감정을 통해서 피해에 대해 감정도 하고 손해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민사 소송이 많은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오염이라는 것은 오늘 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논의되는 것은 폐기물이니까요. 폐기물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폐기물은 그냥 우리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들을 법에서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는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폐기물 시멘트 저게 이제 만약에 배출이 된다면 저것은 이제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다면 시장 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 사례가 극히 좀 드물어서요. 어떤 그 분쟁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그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환경부 환경청에서 행정 처분을 받으면 행정 처분과 관련된 그런 행정 소송 같은 것들이 주요한 분쟁 유형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우리 앞에서 좀 분쟁의 개요와 사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해외 글로벌하게 일단 우리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실행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미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순환경제라는 것을 중요한 아젠다로 이렇게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순환경제가 중요성을 이제 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의 시멘트의 원료로서 좀 유해성이 덜한 그런
폐자원이나 그런 재생 원료들을 그 폐기물 시멘트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K순환경제 이행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다만 오늘 논의된 주제와 관련해서 이 폐기물과 시멘트의 어떤 유해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인체 환경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건설 과정에서 그 이제 어떤 철거나 해체에 의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미세먼지 자체도 유해성이 있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 내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더욱더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정책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쭉 앞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환경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소음, 진동, 미세먼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환경 분쟁 조정되도록 것이 결국에 시간 비용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시민들이 어쨌든 그 분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관련돼서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관련된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되는 그런 입법 관련된 다양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친환경 설비와 관련된 그런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변호사님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환경 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요 분쟁 사례 공유해 주셨고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 최병성 대표님께서 쓰레기 시멘트 학교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병성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저희는 앉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세요.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병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눌 것은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멘트 이 정도 쓰레기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 시멘트로 집과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유해성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콘크리트 환경이 쓰레기고요. 지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 콘크리트와 금속과 나무 상자에 넣었어요. 근데 환경이 똑같아. 온도와 습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콘크리트나 금속 나무를 했더니 콘크리트 상자의 지의 생존율은 겨우 7%. 나무는 금속은 41%, 그다음에 나무 상자는 85%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정말 시멘트를 만들죠. 가장 인체에 나쁜 건축 재료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왜 이랬어요? 값이 싸고 고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죠. 2005년에 KBS 환경 스페셜에서 일본의 사례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콘크리트 건축물 일본 20초등학교에서 콘크리트 건축물이었던 것을 목조 건축으로 바꿨더니 놀랍게도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가 달라졌냐면 결석률이 낮아지고 폭력성과 산만성이 낮아지고 학습 집중도는 올라갔다. 심지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봤더니 두통이 16배, 정서 불안 7배, 복통 5배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물이 인체에 정말 심각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시멘트는 더 유해한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라는 사실이죠.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동탄의 모습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쓰레기 시멘트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정도 많이 노출됐을까요? 독일, 영국, 아일랜드 전부 보면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0.3톤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는 0.9톤이 넘어요. 자, 독일 이런 데 보시면 국토가 우리보다 몇 배가 넓죠. 인구도 많아요. 시멘트 생산량이 작아. 그러면 도로와 한반에 사용될 게 많거든요. 국민들이 시멘트에 노출될 확률은 더 적어요. 우리는 전부 다 쓰레기 시멘트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쓰레기 시멘트 노출 국가예요. 그렇다면 가장 전 세계에서 안전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쓰레기로 페타이어, 폐고무, 폐플라스틱, 우리가 알지도 수각지, 분진의 핫소를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시멘트로 우리 집을 짓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폐암 문제부터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그 폐암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통계청 자료에 하면 사망 원인 가장 높죠. 10만 명당 인구 그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발생률이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2013년 9월달 자료에 따르면 계속 폐암 환자들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폐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폐암 국가가 지불하는 건강보험 국가 진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죠. 왜 폐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흡연이죠. 그런데 흡연율은 이렇게 심각하게 내려왔어요. 98년도에 남성의 흡연이 66%에서 지금은 34%밖에 안 돼요. 청소년도 흡연율이 이렇게 줄었어요. 전 국민의 폐암을 유발 원인인 그 흡연율이 심각하게 좀 많은 양이 줄었는데 그런데 폐암은 증가해요. 초미세먼지도 환경부자에 따르면 감소됐어요. 그러면 왜 폐암이 증가하는 것일까? 바로 실내 라돈입니다. 방사능 물질인 가스성 물질인 라돈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한 14% 발생하는 폐암의 환자의 14% 정도가 라돈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실내에 라돈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가 더 중요하겠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라돈은 폐암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폐암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의학가들이 요새 연구조사에 따르면 소아 백혈병을 일으켜요. 고형암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피부암, 신장암, 뇌암 등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해외 학회 논문들 다 찾아냈어요. 라돈은 폐암만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그림 사진 기억나시죠? 대진 침대입니다. 최근 사건이잖아요. 집에서 대진 침대 때문에 라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진 침대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실내에 라돈이 들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진 침대를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돈이 계속 뿜어져 나와. 심지어 농례위원이 환경자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면 신축 아파트 15% 이상에서 라돈이 기준치가 초과됐어요. 여기 공기장치를 틀은 상태예요. 공기장치를 끄면 더 많은 거죠. 왜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펑펑 나오는 걸까? 한 신축 아파트의 라돈을 측정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안전 기준이 얼마냐면 148베크렐이에요. 그런데 안방에서 거실에서 148베크렐 여기에요. 여기 수술. 그런데 얼마가 나왔어요? 거실에서 1700베크렐 나와요. 안방에서 1700베크렐 치고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700베크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유해성을 가질까요? 미국 환경성의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환경성에는 우리나라 148베크렐을 미국은 PQQ라고 하죠. 4PQ죠. 요 단계인데요. 똑같은 수치로 평생 노출될 경우 어느 나라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지 번역을 해봤는데요. 여기 4PQ가 148베크죠. 노출될 경우 이 정도면 1000명당 평생 이기는 노출될 경우 폐암 걸린 숫자가 7명. 근데 교통사고 사망 정도의 위험이에요. 자, 290베크렐은 15명이 폐암 걸리고 추락 사망의 20배. 740베크렐은 36명이 폐암에 걸리고 익사 위험의 35배. 근데 조금 전에 실내 거실에서 몇 베크렐이요? 1700베크렐. 또 우리가 비싸게 분양받고 있는 신축 아파트.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시멘트 업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멘트 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환경부 기준이 이래요. 맞아요. 시멘트 가루는요, 정말 시멘트 가루 자체로는 환경부 기준 이내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55베크렐밖에 방사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멘트 가루로 집을 짓는 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어떻게 집을 짓까요? 시멘트에 물을 혼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 집을 짓죠.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면 이온의 활성화가 달라져. 그래서 라돈이 펑펑펑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시멘트가 실내 라돈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문가는 몰랐어. 환경부는 알면서도 감추었어. 시멘트 업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 부분 조사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국가공인기관인 곳이죠. 시멘트 업계가 늘 콘크리트 실험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180만 원을 주고 맡겼어요. 90만 원, 90만 원.
시멘트 가루일 경우 7일 동안 평균 51.5베크레 시멘트 가루죠. 근데 이걸로 모래와 자갈 없이 딱 이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만들었더니 일주일간 평균 농도가 무려 853베크레. 똑같은 시멘트인데 콘크리트 만들었더니 물을 만나 콘크리트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면서 라돈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시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자, 챔버를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고성능의 라돈 수증기를 빌렸어요. 쌍용 시멘트로 라돈을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1, 102베크를 나왔어요. 2일 되니까 113. 환경부 기준 이내예요. 매일매일 증가량도 미미해요. 환경부 기준 이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멘트만으로 공시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건조시켜서 넣었어요. 1일 291. 환경부 기준 2배가 넘었죠. 2일 340, 390, 400, 468 치고 올라요. 그런데 요 조그만 거 2개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집 32평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시멘트가 많아요. 라돈을 그냥 뿜어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조사를 한 이후로, 이 결과를 받은 이후로 회계자를 뒤집었어요. 온갖 전문 해외 학계자를 열심히 뒤졌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튀어나와요. 이게 20몇만 원짜리 논문이나 원고료를 지불하고 이거 다운받았는데요. 보시면 시멘트일 때보다 콘크리트를 만드니까 라돈이 방사능이 올라가요. 무려 어떻게 20~30배가 방출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온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라돈 방출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겨울에 왜 라돈이 실내에 높아질까는 거예요? 밀폐해서 환기 안에서? 아니요. 밀폐 어디도 있겠죠. 더 놀라운 건 보일러 때예요. 자, 우리 집 바닥에서 보일러 때, 우리 바닥만 우리 집 아파트 들어갈 때는 우리 집 지붕은 뭐예요? 윗집에 바닥이잖아요. 양쪽에서 보일러 때요. 라돈이 더 나와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만 라돈 나오냐고요? 아니요. 계속 평생 나와요. 특히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냐? 여름철, 장마철. 장마철에 습기를 빨아들여요. 콘크리트는 평생 숨을 쉬어요. 살아있는 생명 같아요.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또 건조하면서 라돈을 또 뿜어내요. 이것이 수없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최소한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최대한 시멘트가 라돈을 뿜어낸다면 최대한 라돈이 덜 나오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시멘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수에 가면 남해화학이 있어요. 남해화학에 2,800만 톤의 인산석고가 쌓여있어요. 비료를 만들고 인강석에서 인을 빼고 나머지 쓰레기가 인산석고가 발생해요. 그것이 무려 갈 데가 없으니까 2,800만 톤이 쌓여있는데 이게 시멘트 공장인 거예요. 여기에는 라돈이 어마어마하게 뿜어내고 있죠.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석고보드 공장들 2014년 KBS 추적 방송 60분 방송 이후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시멘트 공장은 여전히 사용해요. 2019년 CNN에서 이런 방송을 했어요. 이런 보도를 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독성 폐기물을 잡아서 다시 되돌려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진해항에서 왔어요. 여기는 아까는 여수였죠. 이번엔 진해항의 진해화학에서 부도는 진해학교에 30만 톤의 인산석고가 쌓여있어요. 이게 필리핀으로 보내다가 그래서 거기 걸려가지고 다시 광양으로 갔고, 광양항에 1년 동안 쌓여있던 것과 진해학에 남아있던 것이 어디로 갔어요? 삼척에 있는 산표 시멘트를 갔어요. 제가 진해학에서 산표 시멘트까지 무려 5시간 40분을 이 차를 추적을 했죠. 산표 시멘트까지 들어가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삼척시청에서 확인 결과 삼척시청에 폐기물 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무려 3만 톤을 반입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의 현실이었죠. 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그 인산석고가 함유된 콘크리트가 라돈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안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연 석고에는 라돈이 적어요. 32평 아파트에 라돈이 적은 천연 석고를 만들면 얼마만 더 추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수억 원씩 10억, 20억 아파트 분양받아요. 그런데 32평 아파트에 라돈이 펑펑 나오는 인산석고가 아니라 라돈이 없는 천연 석고를 사용하면 얼마 비용이 더 추가되냐? 단돈 10,000원. 그런데 그 10,000원 아끼자고 라돈이 뿜어져 나오는 인산석고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죠. 시멘트 공장에 쌓이는 쓰레기예요. 소각제, 분진, 합수로지 공장 걱정 원인들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라돈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도 없죠. 페타이어, 소각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쓰레기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달라. 오늘 나온 시멘트와 내일 나온 시멘트, 모레 나온 시멘트가 매일매일 유해성이 달라요. 왜? 그날 어떤 쓰레기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유해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실이에요. 학교에 라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보내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라돈이 뿜뿜 뿜어져요. 그래서 학교가 이미 학교에 라돈의 문제가 심각해져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라돈을 측정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측정 방법이 틀렸어요.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상황에서 48시간을 측정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위험한지 안 하지. 그런데 아이들이 들고 나는 문을 열린 상태에서 그냥 측정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실 전체가 아니라 교실 샘플 한두 개만 해요. 아니 위치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요즘 라돈 저감 시설을 한 곳도 많아요. 근데 관리 자체가 돼. 형식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설치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아이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의 영향은 더 심각하게 갔기 때문에 라돈에 대한 학교의 라돈에 대한 것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조금 넘어가세요. 지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부 부처마다 각종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 부분 좀 눌러주실래요? 여기 잠깐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네. 에너지 부분서부터 농업까지 다양한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를 사용량을 증가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과연 그 탄소 중립이 맞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순환 경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 뭐라고 하냐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PVC,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 시멘트 공장의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용량 증가를 위해서 염소 기준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 쓰레기는 염소 기준이 높군요. 염소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염소 기준을 완화하면 더 많은 쓰레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순환 경제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 순환 경제만 바뀌었을 뿐 탄소 중립이라는 똑같은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었죠. 내용이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만이 윤석열 정부의 순환 경제로 탈만 바꿨다. 이게 바로 오늘 환경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과연 탄소 중립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 공장 전 세계에 동일한데요. 석회석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8%를 배출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그 석회석 왜 발생하냐 보면 석회석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67%, 유연탄을 떼면서 발생하는 것이 26.7%예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를 왜 사용할까요? 바로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해서 26%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탄소가 줄어들까라는 거죠. 자, 보시면 유연탄의 탄소 배출 개수는 95예요. 합성수지의 탄소 배출 개수는 94.8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쓰레기를 사용해서 어차피 쓰레기가 폐기물이 뭘로 만들었어요? 석유로 만들었잖아요. 탄소 배출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또 놀라운 걸 보시죠. 자, 쌍용 CNE의 홍사승 회장입니다. 뭐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나 보시죠. 폐합성수지 2톤을 떼야 석탄, 유연탄 1톤을 떼는 것과 동일하다고했어요. 자, 석탄 1톤의 효과를 가져려면 폐합성수지 쓰레기를 2톤을 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탄소 배출 개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2배를 떼야 되니까 탄소는 2배가 더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 중립이 맞아요? 사기죠. 근데 이런 사기가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그리고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시멘트 분해의 폐기물 사용 증가는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증가로 기후 위기를 가져온 환경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쓰레기 시멘트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재앙인 이유는 라돈과 탄소 배출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지 보시죠. 쓰레기로 아파트와 학교를 만들었죠. 쓰레기 시멘트로. 자, 온갖 쓰레기로, 이런 쓰레기 다 유해성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여러분 그것이 안전할까요? 이 쓰레기 유해성이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있었던 방송인데요. 제가 이걸 물어보라고 했더니 인터뷰를 했죠. 시멘트에 쓰레기를 만들면 아토피의 유발물질인 휘발성 유기물질이 잔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시멘트 업계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고온, 2000대 고온에서 모든 것이 완전 분해되니까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유기물질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다 불에 태우기 때문에 유해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아니요. 환경부 조사 결과였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얼마 전에 시멘트를 조사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조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휘발성 유기물질 톨루엔 포르말딘 발암물질이 나와요. 심지어 한 시멘트는 포르말딘 기준을 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이 콘크리트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63mm, 63mm, 63mm면 얼마예요? 6.3cm, 6.3cm, 2mm예요. 명암 크기보다 작은 요만한 콘크리트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시멘트는 얼마나 많아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가 폐암뿐 아니라 아토피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걸 조사해야 되죠. 시멘트에서 수분을 먹고 건조될 때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아토피 질환이죠. 왜 시멘트에서 암모니아 나와요? 쓰레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아토피 질환자의 확률을 보시면 2018년에 비해 2022년 증가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차지를 누가요? 9세 이하의 아이들. 9세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28% 차지해요. 10대가 15%면 우리 10대와 초등학생들 따지면 얼마요? 거의 50% 이하, 절반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한 방송의 표지 문제인데요. 발암물질 범벅인 시멘트. 우리나라 시멘트는 발암물질 범벅이에요. 볼까요? 우리나라 시멘트 중에 유니온 시멘트 하나만 빼고 전부 다 발암물질이 범벅이에요. 보시면 환경부가 쓰레기로 시멘트 만든 게 99년이에요. 네, 99년 만들었는데 기준을 2006년 7년부터 기준을 만들어갔습니다. 뒤늦게서야. 유럽연합은 발암물질 육각형 기준이 2ppm이에요. 일본은 20ppm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환경부가 뭐라 그랬냐면 숫자만 다를 뿐 동일한 분석 결과 비교 일본 기준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20ppm이 더 강한 기준이다 유럽보다 라고 주장해왔고 그 발암물질이 가득한 시멘트를 지금까지 집을 져 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농내님이 정말 큰일 하셨는데요. 이따가 상수를 보면서 확인하고 자, 그것을 똑같은 삼표 쌍용 한라 시멘트를 동일한 한국 시험법과 유럽 시험법 동일하게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모두 다 유럽 시험법 이내 일본법으로 20ppm 이내예요. 그러면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2ppm 전부 이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몇 도씩 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멘트는 유럽 기준으로는 절대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되는 불가능한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전 세계 시멘트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멘트에는 그러면 폐암과 피부암을 가져오는 발암물질. 많은 의사들이 말합니다. 시멘트가 충분히 원인이 된다고. 시멘트가 피부 질환과 호흡 질환 연관이 있다.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암성이라고. 재작년에 단양에 있는 성신양의 시멘트 공장에 시멘트 어마어마한 쓰레기 들어가잖아요. 쓰레기를 반입하던 폐기물 하역자가 트럭 운전수가 폐기물 트럭에서 지금 이제 쓰레기를 내리다가 쓰러졌어. 졸도해서. 그리고 바로 사망했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사망했어요. 왜? 황화수소 가스에 순간 중독이 됐어요. 시멘트 공장에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반입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독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가스에 순간 중독이 돼서 사망할 정도로. 근데 우리 그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EPA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CO가 그라운드 레벨로 지면 오존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주변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천식과 호흡기 질환과 폐암을 일으킨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수많은 해외자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시죠. 일본 태평양 시멘트입니다. 소속로가 2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5개예요. 외국은 시멘트 소속로가 대개 하나에서 2개밖에 안 돼요.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배출가스 기준을 보시면 7가지를 철저히 규제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속로가 이렇게 크고 대형화되어 있고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배출가스 기준이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율이에요.
이렇게 소금로가 하나 두 개밖에 안 돼. 거기에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규제하는데 불구하고 지면 오존이 스모그가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온다고 미국과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로가 무지 많아. 대형이야. 그 다음에 지역에 몇 개씩 밀집돼 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바로 이렇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예요? 바로 환경부라는 사실이에요. 시멘트 공장이 아니라. 환경부 2009년 국정감사에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자, 일본은 시멘트 수송로의 표준 산업과 10%, 유럽은 10%, 그 다음에 미국은 7%, 그래서 우리나라는 13%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2009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4년이죠. 지금까지도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시멘트 공장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면서 환경 오염을 조장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환경부라는 거죠. 시멘트 공장에서 용기가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딱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옆으로 퍼져가는데 위에는 맑은데 구름 안으로 완전히 스모그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악취와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퍼져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걸 환경부가 몰랐어요?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이 유엔의 자료를 번역을 했어요. 염화물과 암모니아가 연기 기둥을 만든다. 연기 기둥을 만든다. 더 놀라운 거, 더 끔찍한 거죠. 시멘트 공장은 국내 총 생산의 0.3%밖에 안 돼요. 시멘트 공장 별 볼 일 없어요. 1%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에 딱 0.3%밖에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0.3%밖에 차지하지 않는 기업이 수은 환경부자입니다. 국내 배출되는 수은의 34.7% 배출해요. 화력발전소는 34.7% 똑같아요. 수은은 유엔이 지구적 오염물질이라 해갖고 수은 저감 협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그럼 시멘트 공장에서 왜 수은이 나와요? 수은은 올라가서 전주 다 퍼져갑니다. 시멘트 공장은 나오죠. 자, 시멘트 공장은 600ppm까지 나와요. 화력발전소는 2ppm을 일정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보시면 환경부 수은 자료 나와 있죠. 시멘트 공장에서 수은이 나는 것은 폐기물 쓰레기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아 투입하는 폐기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 투입되는 쓰레기 때문에 수은이 발생해요. 거기에 또 다른 보고서 보면 한국 쌍용양해와 또 영월 쌍용양해와 중국 시멘트 공장을 비교했어요. 중국은 석탄만 할 때니까 수은이 별로 발생량이 적어. 그런데 쓰레기를 사용하니까 시멘트 쌍용은 수은이 많이 발생하는 사실이에요. 시멘트 공장의 수은 발생은 쓰레기. 그런데 시멘트 환경부가 쓰레기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어요. 결국 수은 배출로 인해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건 전 세계로 퍼져가거든요. 전 국민을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환경부라는 거죠. 자,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하게요. 시멘트 kiln이 대용량.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뗄 수 있어. 어마어마한 쓰레기 떼도 우리는 숙박지에 2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전부 다 시멘트가 있다. 라고 주장해 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떼도 재가 남지 않는데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전부 다 시멘트 공장을 가고 있죠. 다 풀어서 파쇄해서 시멘트 공장을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쌍용 동해 공장이에요. 자, 창고에서 연기가 펄펄 난다. 분진 펄펄 난다. 연기가 아니에요. 시멘트하는 분진. CKD. 시멘트 킬른 더스트에 전기 집진기와 백필터에서 집진해 모은 분진이에요. 자, 이거를 창고에 모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밀폐 차량을 덮고 먼지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밖으로 빼나가요. 이 CKD 분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CKD는 몇 프로? 54kg에서 200kg. 톤당 시멘트 1톤당 54kg에서 200kg. 그럼 얼마요? 5%에서 20%. 시멘트의 5분의 1이 분진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시아 시멘트 관계자가 말한다. 발생량의 재활용은 7%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환경부의 전공을 요청했어요. CKD의 발생량과 처리 결과를 알려달았더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멘트를 만든 지가 언제인데? 쓰레기 사용한 게 1999년부터인데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사실이에요. 어디로 빼갔는지 알 수가, 어디로 불법적으로 어디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제원에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어디 광산에 불법 매립했다는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요. 쌍용량입니다. 주민들이 며칠 전에 붙여놓은 현수막에 3점, 사마동 동네에 쌍용시에 있는 쓰레기수가 전국이 경축할 일이 아니죠. 자, 시멘트 쓰레기를 많이 사용하면 염소도 수가 많이 발생해요. 아까 염소가 많이 높죠? 염소가 많으면 철근이 부식돼. 염소를 빼내야 돼요. 자, 그 빼낸 염소가 처리 비용이 1톤당 30만원, 40만원 쓰레기 처리비가. 그 톤당 쓰레기를 가져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기업이
톤당 30만 원, 40만 원 처리 비용을 아끼자고 그 염소도수를 그 공장 안에 있는 콘크리트 시설을 섞어서 공장 곳곳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어요. 보시죠. 온 공장 곳곳에 도로에 여기 적치장에 페타이아자 유연천 적치장에 잔디밭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붓고 마르면 또 붓고 무려 4m 이상을 붓어요. 여기 노무현 의원이 재작년 국정감사 때 가서 조사한 거예요. 하도 끝이 안 나와. 공장 쌍용 공예공장 정문 앞에 잔디밭을 무려 2.3m를 파서 내리파다 저한테 걸리고요. 그래서 중단이 됐죠. 근데 환경부가 처벌을 하죠. 자기들이 처벌하기 싫으니까 동해 경찰서 넣어줬고 동해 경찰서는 거의 같은 편이니까 무혐의 처분했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 CKD 염소수 발생량과 처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불법을 눈 감아준 환경부. 중국의 자료를 찾았어요. 중국의 한 보도 찾았더니 발화물질들의 초미세먼지의 기준이 얼마냐면 지금 중국은 24.3ppm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 기준은 100ppm인데 지자체 스스로 24.4ppm을 이미 실현했어요. 48, 28. 근데 우리는 기준이 얼마예요? 270ppm. 후진국이라는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의 한 시멘트 공장 사장을 여기 와서 해보라면 중국은 24.3ppm을 맞추지 못하면 폐쇄해버렸어요. 중국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멘트 모든 공장들은 폐쇄해야 될 환경오염 시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부의 특혜 덕에 지금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논문을 찾아냈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논문인데요. 그 인공위성에서 대한민국 시멘트,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 쌍용량의 아시아, 한일, 영월 한일연대, 단양 한일연대, 성신량의 발이 위치되어 있죠. 단양 한일연대 여기 다 있는데요. 밀진의 인공위성으로 봤더니 여기서 발생한 오존과 초미세먼지가 수도권과 부산까지도 흘러가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게 왜 누구 덕분이에요? 시멘트 공장 아니에요. 바로 환경부의 특혜 덕분이에요. 시멘트 그냥 뻥뻥뻥 나와요. 이게 일상 다반사예요. 연기가 아니라 시멘트 분진이에요. 시멘트성 이거는 한일, 이거는 성신. 얼마나 많이 뽑았으면 뒷산이 하얘. 장마철인데도. 마을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장도대도 배추 위에 어떻게 살아요? 그럼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하는 건 당연한 거냐고요? 아니, 일본 가봤어요. 자, 여기 방송인데 못 살게도 다 죽여라. 시멘트로 병든 마을. 창문도 못 여는 주민들. 그런데 일본을 가봤어요. 일본을 갔더니 그냥 도로에 다 빨래가 떨려 있어. 태평양 시멘트 보이시죠? 일본 태평양 시멘트 굴뚝이에요. 바로 담장 너머 마을. 깨끗해. 차량에 그냥 먼지 하나 없고 빨래가 널려 있어. 우리는 쌍용량의 마을이에요. 환경부가 2008년에 같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썼어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봤더니 일본은 공장 분진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게 많아. 언제 거예요? 2008년이에요. 벌써 10몇 년이에요. 17년? 근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법을 규제하면 달라져요.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 치워준다는 것 때문에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지 않아요. 환경부의 주범은 시멘트 공장이 아니라 환경부라는 사실이죠.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이걸로 만든 아파트와 학교 살아가는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피해서 시달려요. 그럼 3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철거하면 건설 폐기입니다. 순환골짜기로 또 길에 깔아요. 온 길에 깔아요. 도로고요. 지하수고요. 순환경제가 아니라면 위에 붙일 순환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철거하면서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은 뭔가 피부병 시달리고 있어요. 쓰레기 시멘트? 쓰레기를 치운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은 우리가 고통받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30년 뒤에 철거하면서 또 온 도로를 다 깔아버려요. 온 우리나라 전 토양이. 여기 지금 9호선, 우리 전 철에 만들 때요. 여기 지금 9호선 인도에도 전부 다 건설 대금을 깔았어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22억, 18억, 7억, 12억, 10억. 여러분 65억까지 한다. 32평 아파트의 시멘트 값은 얼마일까요? 한 평이 아니라 32평 총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얼마 들어갈 때 변호사님? 32평에 들어간 총 시멘트 값 200만 원이 채되지 않습니다. 한 평이 아니라 총 시멘트 값이 1%가 아니라 0.5%도 안 돼요. 여기에 몇십만 원만 들이면 쓰레기 넣지 않은 건강한 시멘트, 깨끗한 시멘트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억원, 10억, 20억까지 지불하는데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하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시멘트는 환경부는 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한다고. 시멘트 공장은 그걸 가져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면서 국민을 병들하고 있죠.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이제 개선돼야 되죠. 이제 필요한 것은 시멘트 등급제가 필요합니다. 사용처를 제한해야 돼요. 쓰레기를 만든 시멘트는 도로와 항만이 그리고 건강한 시멘트는 합비설과 주거용을 했다.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에 사용하는 쓰레기 종류와 사용량, 총량을 제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처럼 우리는 유럽보다 시멘트 더 많이 사용하니까 기준을 시멘트 안전 기준, 쓰레기 사용 기준, 그 다음에 배출 가스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제가 환경부에 기대하지 않아요. 늘 문제가 되면 뭘 이야기하나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사해 보겠습니다가 언제 개선하겠습니다가 벌써 15년, 20년이에요. 이제는 환경부를 내서 이전 환경부 장관서부터 모든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쓰레기 시멘트 건축물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시멘트 유해성 해결을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진국형에서는 어떻게 친환경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실 텐데요. 영상은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신상효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이내에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발표 제안을 받은 시간은 한 3일 전에 받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여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업무가 작업장 내에서 어떤 유해 요인이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자 간의 어떤 관련성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반도체의 큰 이슈가 되죠. 루케미아하고 백혈병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위험성 평가죠. 그래서 최근에 포항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발제자분들이 이제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시면은 시멘트 유해성입니다. 유해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풀이를 잘 해야 되는데 화학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시멘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대한 학교 건축물에 대한 무분별한 해체 제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유해 물질입니다. 유해 물질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중금속들이 다양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체 제거 과정에서 이런 수단과 방법들이 어떻게 앞에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 또는 이런 부분들이 또는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영상이 2개 나가는데요. 2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제 해체 제거 과정에 살수 작업을 하는 거고요. 2번째 슬라이드. 자, 2번째 슬라이드는 살수 작업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거의 안개가 껴있듯이 우한 미스트들이 주변으로 휘날리게 되겠죠. 이 2가지 영상을 보면은 비교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살수를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수질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 유해 물질이 인체 침입 경로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호흡기, 피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유해 물질이 인체에 침입되면은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제 인체 몸 속에 이제 축적되는지를 보는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미스트니까 우리가 이제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이렇게 침입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관지염이나 폐렴, 폐에 암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 안에 있는 각종 중금속들, 우리가 이제 납이나 그런 카드뮴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납은 혈액 생성상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그러면은 이런 앞에서 이슈화했던 내용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체 공법을 적용해서 해체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시대, 스마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마트 친환경 해체 공법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법들은 서구 유럽, EU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친환경 해체 공법 3D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해체 제거 현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신다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해체 제거할 때는 벽면을 사죠. 바깥에 보면은 방음벽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비계를 구성해서 이런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역할들, 또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해체 제거하는 부분들인지를 비계를 내고 있는데 그 높이가 뭐 1.5m 아니면은 5m, 7m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학교 건물을 해체 제거할 때 그 학교 건물 전체를 어떻게 방음벽 또는 비계를 통해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보양시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123조에 보면은 성면 해체 제거할 때는 보양시설을 해서 건물을 덮어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아스베스토스 성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성면이라는 물질이 암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원리하고 동일한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조금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그 천장 부분들도 밀폐하고 거기서 이제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안개 분무를 합니다. 안개 분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세먼지들이 휘날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입자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음압기나 집진기를 설치를 합니다. 음압기와 집진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기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보다 낮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작업하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부분들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을 포집해서 분리해주는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환경부에서 보면은 이런 그 공기질을 측정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 공간 안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측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해 물질이 발생할 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공기질을 측정하고 외부에는 이 작업장 바깥쪽에서는 환경부에서 이런 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고 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건축 외부 측면에서 방음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량형 방음 패널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소음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많은 소음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진 장치를 할 수 있고 또 작업장 내부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최근에 이제 중대산업재해법, 시민재 이렇게만 특히 이슈가 되는데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런 건설 현장 안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상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미세 그 입자를 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잔디먼지를 서두에 말씀드렸던 집중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굴착기라든지 폐기물이 반입되고 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떻게 그 부분들을 잘 밀폐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거용 불착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불착기 근처에서 우리가 이제 해체 제거할 때 가장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착기에 이제 장착된 그런 미스트를 통해서 입자들을 통해서 먼지를 아래로 떨어뜨려 주면은 가장 먼지가 그 작업장 공간에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압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대기 확산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는 이런 형태입니다. 외부 형태들인데 이런 형태들로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해체 제거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국제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포럼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산업법, 기타 건설진흥법에 보면은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 내 측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환경관리비 산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에 대한 그 철거 비용에 대한 건설비겠죠. 건설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정작 세미나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시멘트가 함유된 학교 건축물을 해체 제거할 때 그런 유해 물질에 대한 실태, 오늘 두 분 발제자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그 데이터나 또 그런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미진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이런 그 논의를 조금 해서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